자, 오늘은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은 각 반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아직 못 받은 반 있니? 다 받았죠? 혹시 못 받았어도 이거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거니까 이거 보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자, 일제시대 개관을 먼저 하고 이거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일제가 어떻게 조선을 통치했는지 그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1910년대,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 중반 이후, 그러니까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해방하기는 연도 194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시대별로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일제시대에 개관을 할 때 나눠요. 그리고 10년대와 20년대를 나누는 구분하는 사건이 바로 3.1운동으로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꿨거든요. 물론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깊은 운동이고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 3.1운동, 물론 국제 여론을 의식하기도 했지만 3.1운동으로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일제가 자신들의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이거를 기점으로 1910년에 헌병경찰 통치 그리고 그 이유를 문화 통치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0년대에서 3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문화 통치에서 말살 통치로 넘어가는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때 정확하게 무슨 3.1운동처럼 정확하게 어떤 사건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구분이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대공황 이후에 일본이 군국주의, 제국주의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국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군국주의를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이나 한반도를 그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치 방식을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일제시대 개관, 10년대 헌병경찰 통치, 그 다음에 20년대 문화 통치, 그 다음에 30년대 중반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오늘 살펴보겠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수탈을 또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10년대에 일제 경제 수탈, 20년대 수탈, 그리고 30년대 경제적인 수탈 내용을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910년대에 들어가 봅시다. 자, 헌병 경찰 통치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무단 통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무단 통치. 자, 일제가 먼저 우리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이후에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하나 세워요. 그 기구가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독을 임명을 하는데 그럼 총독이란 누구냐? 일왕직속이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는데 일본의 황제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 천황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럼 누구를 임명하느냐? 일본의 현역 장군 중에서 현역 군인 대장 중에서 조선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총독이 이제 임명받은 총독이 중심이 돼서 이 식민 통치 기구인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는 그리고 침략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중추원은 이런 기관이 돼버립니다. 친일파로 구성된 총독의 자문기관. 그래서 조선 총독부와 중추원 총독 이런 앞으로 나올
기구와 기구 이름이고, 자, 여기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사부도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건데, 조선 통치의 절대 권력을 가진 총독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선 총독부를 가지고 1926년에 준공된 청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 이름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헌병경찰제도 들어가 볼까요? 헌병경찰. 경찰은 경찰인데 무슨 경찰이니? 헌병경찰이야. 자, 주요 업무가 뭘까? 경찰은 경찰인데 막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주요 업무는 독립운동가들 색출해서 처단하는 업무를 거의 주로 맡았겠죠. 그지? 그리고 실제로 그냥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임무라기보다는 경찰을 넘어서서 사법이나 행정까지도 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헌병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권한이 바로 즉결처분권이라는 거였어요. 즉결처분권. 재판도 없이 이 어떠한 사람을 구류한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병경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즉결처분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걸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조선의 태영령이라는 거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런 사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조선의 태영령. 그래서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잘못했지 몇 대 맞아 자기 멋대로 이제 재판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태영령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감옥이나 간서에서 비밀리에 이제 행해지는 거고 누구에게만 한해서 조선인에게만 한해서 그러니까는 짜증나는 듣기만 해도 정말 짜증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관리나 교원들이요 칼과 제복을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뭐 차고 있는 거야? 칼 차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더라도 이게 그때 당시 10년대 교사와 학생들의 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10년대의 대표적인 무단 통치의 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억압하는. 그 외에 이제 기본권을 박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론이나 집회, 출판, 결사 이러한 기본권을 자유를 박탈했다. 그래서 한글의 신문 뭐 이런 거 무조건 안 되고요. 단체 조직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알아두어야 되냐? 이따 20년대에 배울 문화 통치 때 이게 좀 달라져요.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무단 때는 무조건 다 안 돼 그랬는데 문화 통치로 가면은 부분적 허용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신문 폐간이었는데 이게 20년대로 가면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네. 근데 20년대 실상은 어땠는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대 때는 모두 다 기본권 어쨌다? 무조건 박탈이었다라는 거. 무단 통치의 예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정책으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 몇 년대 배우고 있어요? 10년대이죠. 10년대. 10년대 교육정책에서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911년에 1차 조선교육령을 이제 제정을 했는데 1911년에 1차고요.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외우기 편하죠? 그래서 11년, 22년. 그래서 1차, 2차 기억 좀 해두시고 1911년에 1차 교육령 내용을 한번 봅시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단축한다. 이게 그 교육령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핵심 내용이에요. 6년에서 4년으로 줄였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이렇게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따 배울 2차 조선교육령과 연결시켜서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일본의 교육은 연한 자체가 6년, 5년, 4년이었대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6년, 5년, 4년 이렇게 학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654였다면 조선은 44였대요. 44. 그러니까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그러니까 지금 6년에서 몇 년으로 줄인 거야? 4년으로 줄인 거예요. 몇 차 교육령 때? 1차 교육령 때. 이해됐지? 내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해주냐면 2차 때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가거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일제의 학제를 따른다. 그렇게 표현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이따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할 때 좀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6년에서 4년으로 연한 단축을 시켰고 이 교육령, 1차 교육령의 내용 자체, 핵심은 우미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바보를 만들었는지 보자. 한국인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한정시켰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고등교육이랄지, 그러니까 대학, 고등대학 교육이랄지 인문대학 이런 거 안 시켜요. 왜? 똑똑해지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조선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거나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거나 뭔가를 인문학적인 소양을 양성을 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잘못됐네 라고 하면서 반일운동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등대학, 인문교육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냥 일제에 순응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문교육, 실업교육, 돈이나 벌어라. 돈 벌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교육들로 한정시켜서 기본적인 우미나 교육이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문화통치인데 두 번째로 가기 전에 사진 한번 뭐 빠뜨린 거 있는지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1910년에 무단통치 때에 별표가 헌병대가 있었던 헌병대, 헌병분대가 있었던 곳을 표시한 지도래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이런 식으로 헌병대를 설치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로 갑시다. 자, 20년대는 배경. 3.1운동. 아까 선생님이 3.1운동을 계기로 1차에서 2차로 바뀌었다라고 했지. 근데 이 3.1운동이 언제 터졌어요?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죠. 그래서 3.1운동 그리고 국제 여론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헌병 경찰이라는 이름 하에 그냥 무조건 때려서 말 들어 억압하고 이런 식의 통치를 펼쳤다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무단 통치라고 하죠. 2차 때는 아닌 척 하는 거야. 아닌 척. 문화 통치.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인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더욱더 악랄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데올로기를 활용한 더욱더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통치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럼 살펴봅시다. 총독의 자격. 우리 이제 문화통치 때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문관도 임명할게. 문관. 그러니까 원래는 군인만, 군인 대장, 현역 대장들만, 현역 군인들만 일본의 천황이 임명을 시켰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관도 임명할게. 라고 아닌 척도 그렇게 무단 통치가 아닌 척 약속을 하지만 실상은 어쨌대요. 해방까지 실제로 총독 중에서 문관이 임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찰 제도가 뭘로 바뀌었어? 보통 경찰로 바뀌어요. 1차 때는 뭐였어? 아까 헌병 경찰이었지. 이름부터가 뭔가 군인틱하고 무섭잖아. 그지? 무단 통치에 느껴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경찰 제도를 바꿔요. 근데 실상은 또 어땠냐? 경찰의 수나 그 다음에 경찰에 들어가는 이러한 예산이나 이게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 장비, 예산 이런 것들이 훨씬 증가됐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제정된 법 중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요. 1925년이니까 20년대지. 그지? 사실은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는 뭐냐? 원래는 일본 자국에 적용된 법이었어요. 일본에 이제 이러한 법이 왜 생겨났냐면 20년대 때 무정부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192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사회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운동 자체가 반정부, 반체제 이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얘네들을 억압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관동 대지진 사건 이후에 조선에도 이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조선의 이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있는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을 처단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법을 적용을 시켜서 적극 활용하게 되죠. 적극. 그래서 1925년에 무슨 법?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한번 그 사료 한번 읽어볼까요? 1925년의 치안유지법입니다. 국채를 변형하거나 사유제도를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면 어떻게 한다? 혼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1925년의 치안유지법이고 이제 이 방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태형령에 대한 사료 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태형령에 대한 사료와 치안유지법에 대한 사료를 두 개를 주고 시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태형령을 몇 차겠어? 1차겠지. 근데 치안유지법을 이건 몇 차야? 2차겠지. 20년대겠지. 그래서 이렇게 사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사진들 자료들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정권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방의 행정에 이제 조선인들 참여시켜 줄게라고 회유하는 거야. 회유. 너희들에게도 일본 내가 조선인한테도 좀 이렇게 참정권 줄게. 어떤 식으로 줄까? 그래, 지방의 도의 평의회랄지 부면 협의회랄지 이런 거 설치해서 조선인들 너희 들어가라. 참여시켜 줄게. 라고 또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쨌냐? 사실은 의결권 전혀 없는 단순 자문기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참정권이 사실 없었던 거야. 그냥 아무런 권한이 없는 기구지 막말로.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있는 자산가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대부분 자산가라면 누구일까? 아무래도 그렇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그런 인물들에게 아무래도 친일파나 상층민들에게 이러한 그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자, 이제 2차 조선교육령 가봅시다. 1900 몇 년이야? 22년. 아까 1911년 때 우미나 교육 이때 뭐라 그랬어요? 6년을 뭐로 바뀌었다 했어? 4년으로 바꿨죠. 이제 다시 일본식 학제로 다시 변경을 합니다. 일본식 학제로. 그래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에서 다시 몇 년으로? 6년으로 연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 대학도 너희 설립할 수 있게 해줄게. 허락해 라고 또 바꿔요. 1차 때는 아예 못하게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또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때 20년대 때 우리 민족들이 또 나름대로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들을 또 펼칩니다. 근데 이걸 또 일제가 탄압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2차 조선 교육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제정해줍니다. 그럼 이것도 혹하잖아. 정말 일제가 문화 통치했네. 혹한데 이것도 사실 실상 일본어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함이 더 주 목적이었어요. 일본어 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주는 척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의 분열 통치, 문화 통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보도에 있는 사료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3.1운동이 터진 이후에 일제가 이제 국제 여론을 또 의식을 해서 이러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겉으로 아닌 척 그럴듯한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국제 여론 무마시키려고 그런 거야. 소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문화 통치라고 하죠. 그래서 무단 통치, 무력으로 억압을 하는 통치가 10년대였다면 3.1운동 이후 그리고 국제 여론을 의식한 이후에 20년대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러한 통치 방식을 펼쳤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하나씩 살펴봤지만 총독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문관 임명해 줄게. 두 번째 경찰 제도도 보통 경찰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어땠어요? 허락을 해줍니다. 우리 근데 언론 정책 안 본 것 같다. 우리 그지? 이거 얘기 안 했다. 그지? 안 했다. 자 봐봐.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거 1차 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부분적 허용해주면서 이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가 또 참관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보여야 돼, 사실은. 무조건 안 돼, 그러면 조선인들이 어때요? 목숨 걸고 음지에 숨어서 열심히 또 독립운동 한단 말이야.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도 음지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 색출해내기 어렵잖아. 멍석 깔아주는 거죠. 야, 내가 너희 허락해줄게. 한번 활동해봐. 너희 자유롭게 언론 활동해. 괜찮아. 해서 활동하면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면 그냥 허락해서 출간하게 해주고, 혹시라도 검열을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다 삭제해버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겉으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사전 검열, 삭제, 정간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언론을 탄압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차라리 허락 안 해준 게 나았지. 허락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혹독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제가 삭제한 기사라고 합니다. 29년의 조선일보인데 사전 검열을 거쳐가지고 기사를 다 삭제해버리는. 잘못하면 폐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명목으로 아까 부평의회랄지, 그 다음에 부협의회랄지, 도평의회랄지 이런 거. 하지만 어땠어요? 임명제. 돈 있는 사람들 토대로 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제도. 아까 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이었지? 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이야. 경찰서의 증서를 풍자한 그림이래요. 자,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를 실시했잖아. 근데 실상 어째? 점점 경찰서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얘들아? 커가고 있죠. 3배 이상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거를 풍자하는 그때 당시에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 소위 문화 통치. 자, 이번에는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다른 말로는 한국 신민화 정책,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왜 이게 통치 방식을 바꿨을까? 아까 얼핏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번영을 합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대륙 자체가 유럽의 대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싸움 구경하고 있었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번영을 해요. 과잉 생산, 물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대요.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심했다거나 이런 식의 내포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러던 와중에 이제 과잉 생산과 물자가 남아 돌기 시작하면서 1929년에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보통 이렇게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면 지금도 어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잖아. 그제? 그리고 실제로 이때 대공황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다른 공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를 특히나 대공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때 미국의 주식 폭락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랄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식민주의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랄지, 파급 효과,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 크고 길었대요. 그래서 그냥 공황이라고 하지 않고 대공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공황이 팡 터지자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전체주의, 군국주의 이런 형태의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일본이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군국주의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실제로 일본이 어떤 전쟁을 펼쳤는지 보세요. 1931년에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 왜 일어났어? 여기 이제 잠깐 써져 있지만 류타오 사건이라고 해서 일제가 사실은 그 전쟁 일으키려고 조작한 사건이에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유 자체가 중일전쟁 일으키려고 대륙 중국 침략하려고 그래서 37년에 또 중일전쟁 일으켜 그리고 급기야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죠.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무슨 전쟁이 가장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있었던 태평양 정쟁 진주만 사건 너희들 알잖아요. 그죠? 결국에 여기서 1945년에 이제 일제가 패망하면서 조선도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조금만 더 늦게 해방을 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더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해방을 하죠. 그지? 어쨌든 일제가 이러한 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침략 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 방식 그리고 병참 기지와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역사 부도에 있는 이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지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더 잘 돼 있어요. 자, 일본은 만주사변을 시작을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류거우차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침략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국인과 이 한반도를 자신네들의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929년에 대공황이 뻥 터져. 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거지. 자, 대공황이 이렇게 팡 터지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기네들의 그 경제를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보호무역 강화, 경제 블록을 설정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수정자본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들은 전체주의 국가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펑 터지게 되는 겁니다.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대두. 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일제가 자신들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해서 한국인을 일본 천황의 백성으로 충성시키게끔 세뇌시키고 그리고 전체주의라고 하면은 개인이라는 아니야. 개인이라는 건 없어. 개인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개인이어야만 해. 라는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전체주의를 대두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프린트를 보고 이 그림들 살펴봅시다. 내용. 내선일체 일선동조론과 같은 내용들을 주장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해요. 네, 여기서 내는 일본이에요. 네, 일본. 일본과 조선은 하나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일선동조론이라고 해서 일본의 초대 천황이 너희 당군이 일본 초대 천황의 동생이었어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역사 왜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그림이 이거야. 뭐 예를 들면은 내선일체를 선전하기 위한 포스터, 그리고 궁성요배랄지 신사천배, 황국신민서사 암송강요. 궁성요배가 뭐예요? 천황이 계시는 궁을 향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그걸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주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도 일본의 강요로 일본식 성명을 신고하기 위해서 창씨개명이라고 하죠. 창씨개명이라는 이러한 형태. 우리말 금지시키는, 우리말 사용 금지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성유배,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 창씨개명 이러한 방식으로 민족 말살 정치를 펼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육령 3차, 4차는 38년, 43년에 차례대로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이 제정됐다. 그 정도 우러나서 알아두시면 좋고, 이번에는 이제 언론 집회 결사 다시 한번 이제 모두 다 폐간시켰어요. 세 번째 35년 중반 이후부터의 이러한 모습, 40년대가 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모두 다 폐간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 번째 35년 중반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 다른 말로는 황국 신민화 정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 자세하게 했어요. 어렵지 않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자세하게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 하면서 좀 빠르게 한번 진도를 좀 빼보도록 합시다. 알겠죠?